세계 명작 소설 극장 대지 하편. 격동하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작가 펄벅의 마음에 강력하게 부각된 것은 역사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광대한 국토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고 그리고 죽어가는 잡초와도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중국 농민의 모습이었다. 이봐요, 칭서방.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칭서방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나하고 함께 살아요.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우리 일을 거들어주면서 같이 살아보자고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인가?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 걸 보셨소? 이처럼 하늘마저 나를 축복해 주시느라 제철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안 그런가요? 풍작을 맞은 왕농은 방마다 곡식을 쌓아두고도 곡식을 둘 자리가 없어 새로 곡간을 지었다. 이쯤 되고 보니 일밖에 모르는 왕농도 이젠 아내가 들에 나오는 것을 말렸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땅이 많은 왕농이 아내를 밭일을 시키는 것이 부끄러워서였다. 더구나 오라는 돈이 많은데도 옛날처럼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애를 낳았다. 얘야, 이번 달걀을 노른자가 둘이야. 예? 그럼 쌍둥이라고요? 아내의 옆에는 사내와 계집아이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왕농은 아내가 두 개의 진주를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쌍둥이를 낳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몹시 기뻤다. 이제 왕농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땅을 등지고 떠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충분한 양식을 마련하고자 결심했다. 하늘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 왕릉의 가족은 언덕 위에 있는 새 집으로 옮겨가고 천성이 착한 칭서방이 그 전 집에 머물면서 7명의 머슴을 관리했다. 언젠가 나눠 가졌던 얼마간의 씨앗과 훔쳤던 한 줌의 옥수수가 두 사람을 다정한 형제처럼 영원한 사이로 만들어준 것이라고나 할까. 다만 칭서방이 자기가 이 집 고용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친형제와 다를 뿐이었다. 드디어는 왕농도 밭에 나가 일하는 때가 거의 없어졌다. 토지가 늘어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많아져 생산물의 판매라든가 일꾼들을 관리하는 일만 해도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양곡의 매매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미안하지만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 난 이 까막눈이라서. 그러면 대피라는 사람은 서명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짓궂게 놀려댄다. 왕농의 룽자는 용룽자인가 아니면 귀머거리 룽자인가? 아무렇게나 쓰시죠. 난 제 일자무식이라 룽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왕농은 아들 같은 녀석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자 매우 불쾌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성 안의 놈들은 한치의 땅도 없는 주제에 내가 글을 모른다고 거위 같은 소리로 비웃었지? 어디 두고 보자. 아무튼 내가 못 읽고 못 쓰니 잘못이 내게 있지. 그래. 큰아이를 서당에 보내야겠어. 그리고 내 대신 읽고 쓰게 해야지. 그러면 아무도 대지주인 나를 무식하다고 비웃진 않을 게야. 왕농은 12살 난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 넌 오늘부터 들에 나가지 말고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글을 배워야 계약서도 쓰고 내 이름도 대신 쓰게 되니까 우리 집에서도 학자 한 사람쯤은 있어야겠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햇볕에 그른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 저도 2년 전부터 서당에 가고 싶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치, 그럼 나도 일 안 할 거야. 형은 서당에 가만히 앉아서 글을 배우는데 나만 머슴처럼 일을 하란 말이야? 그런 법이 어딨어? 난 아들이 아닌가 뭐? 왕릉은 이 둘째 아들의 고집 앞엔 언제나 두 손을 들었다. 아, 그래. 알았다. 너도 같이 가거라. 집안에 학자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든든하지. 왕릉은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정도를 학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한문이 너무 어려워 보통의 농민들은 거의 글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알면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 왕릉은 부푼 마음으로 즉시 서당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훈장에게 훈장님, 여기 제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 자식들은 노쇠보다 더 굳은 돌대가리라서 그저를 때리지 않으면은 머리에 글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때리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제. 아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인가? 예, 큰애하고 작은애를 서당에 보내고 오는 길이죠. 이젠 그 애들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글이나 많이 가르쳐볼 작정이요. 아니, 그게 정말인가? 아휴, 평생 그런 생각 안 하실 분 같더니. 아니, 왜 큰애가 글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벼슬을 할까봐 놀라시오? 큰애, 작은애로만 불려지던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훈장은 왕릉의 직업을 물은 뒤 큰애를 능원, 작은애를 능운이라고 하였다. 돌림자인 능자는 땅을 갈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왕릉이 막대한 재산을 모은 지 7년이 되던 해 북방에 있는 강물이 넘쳐 흘렀다. 그것은 상류지방에 비와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강물이 넘쳐 뚝방이 무너진 때문이었다. 결국 왕릉이 사는 일대의 평야는 모두 물에 잠기고 군데군데 있는 언덕들은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조각배나 뗏목을 타고 성내의 거리를 왕래했다. 언젠가처럼 다시 굶주림이 찾아왔다. 그러나 왕릉은 걱정하지 않았다. 곡물시장에 돈을 빌려준 것도 있거니와 곳간에는 가득가득 곡식이 쌓여 있었고 언덕 위의 집은 이 같은 대홍수에도 끄떡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땅이 물에 잠겨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소일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한편 왕릉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가고 있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되지. 이런 건 왜 가지고 와? 차를 마시는 건 은화를 마시는 게야. 이러다간 집안 거들나지. 왕릉이 아무리 이제는 부자가 됐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같은 것을 되묻는 것이었다. 부치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곧 잊어버렸다. 그래서 왕릉은 부친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됐다. 어디 그뿐인가. 참, 임자 모양은 왜 그러고? 모양이 어때서 그래요? 꼭 그 가난뱅이 농사꾼의 옆에 내같이 어디 부잣집 마나님이라고 하겠어? 쌍둥이를 낳은 뒤론 항상 몸이 불편해요.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프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도 기름을 좀 바르고 그 의복도 좀 깨끗하게 입으란 말이오. 임자가 지금 꿰매고 있는 신도 어디 부잣집 옆에 내가 신을 신인가? 난 내가 벌어서 재산도 이만큼 모았으니 내 옆에 내를 농군의 옆에 내 꼴로 만들고 싶지가 않단 말이오. 대체 그 발 모양이 뭐야 그게? 그게 사내 말이지. 너무 어려서 팔려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발을 묶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에이, 참. 그렇지만 우리 딸은 벌써부터 발이 작아지라고 묶어주고 있는 거려. 커다란 발을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오라는 걸상 밑으로 발을 숨긴다. 왕농은 아내한테 성낸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마주 앉아 성을 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못마땅했다. 에이, 속상해. 에이, 찻집에 나가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나 들어야겠어. 집안에 저런 바보한 노인네와 애들뿐이니 어디에 살 수가 있나. 난 너 누구라고? 촌양반이? 아니, 나 같은 촌뜨기는 이런 곳엔 못 오나? 그야 뭐 돈만 있으면 못 올 것도 없지요. 자, 이만하면 돼요? 그래도 부족하냐고? 아이고, 어서 이리 오세요. 아이고, 얘들아, 오늘 첫 손님 오셨다. 아유, 그래. 어떤 아이를 원하세요? 난 뭐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 저 조그만 여자, 발이 조그만 여자가 좋겠어. 전 어때요, 언니? 넌 아니야? 너도 아니고. 이 손님은 소주 사온 저 석죽화 같은 예쁜 레나를 찾으신단다. 복숭아빛 공단신을 신은 조그만 발, 작고 나긋한 손. 렌화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그 발을 달랑거리고 있었다. 왕농은 그림을 바라보듯 렌화를 바라보았다. 어머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큰 양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보시기만 하실 참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쳐주고. 아, 진짜 그러실 일이지. 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이렇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레노. 아이고. 더운 한여름 동안을 왕농은 밤마다 레나를 찾아가 지냈다. 왕농은 렌화가 몸을 내맡길 때까지 우둔한 종처럼 일거일동을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렌화는 마치 꺾이기 위해 피어난 꽃처럼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그러니 매사의 일이 그의 안중에는 들어올 리가 없었다. 전답에 고인물이 곧 빠질 것 같고 또 물이 빠진 곳도 있는데 어떡하겠나. 어서 일꾼을 사서 일을 좀. 아니, 그 왜 귀찮게 구는 거요? 징서방 마음대로 해요. 그뿐인가. 자네 그 가졌던 진주를 이리 내놔. 진주요? 아니, 갖고 있어요. 쓸데없이 갖고만 있으면 뭘 해? 두었다가 귀고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작은 계집에 시집 보낼 때 써도 되잖아요. 그 흑투성이 같은 년한테 줘서 뭘 해? 진주란 예쁜 여자들이 치장으로 갖는 거지. 이리 주워, 내가 쓸 데가 있어. 아니, 왜 그래? 에? 난 오늘도 서글픈 생각만 들어요. 옆방의 은옥인 그이가 금비녀를 사다 줬다는데 난 아직까지도 낡아 빠지는 은비녀를 꽂아야 하니 속상해.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사주고 말고, 내 예쁜 애 머리 치장을 한다는데 사주고 말고, 응? 자, 그리고 이건 진주인데, 아이고, 아주 잘 어울릴 거야. 응? 오늘은 이걸 우선 기분을 풀라고. 자, 어머나, 이 진주. 정말 진짜네. 그러고 말고. 내놔. 여보. 이리하여 왕릉의 재물은 그가 간직해둔 벽 속에서 자꾸만 흘러나왔다. 전날 같으면 오라니가 왜 벽 속에 넣어둔 은정까지 꺼내가요? 이렇게 물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이 그녀의 못생긴 꼴을 입 밖에 낸 날로부터 남편이 무섭기만 하고 또 툭하면 욱박지르는 통에 도저히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네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줄은 몰랐다. 숙부님, 오랜만입니다. 아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먹었다. 여기서 같이 먹으려고. 숙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쉽게 대답을 하고 세상을 차릴 겨를도 없이 밥상머리에 앉는다. 그리곤 체면 따윈 아란 것 없이 마구 먹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를 채운 숙부는 한 수 더 뜨며 이젠 가서 네 숙모와 조카를 데려와야겠다. 왕농은 그 말이 못마땅했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레나에겐 돈을 물쓰듯 하면서 아버지의 친동생인 숙부와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부네의 가족을 외면한다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마을에서 그의 체면이 서지 않으면 뻔한 노릇이 아닌가. 왕농은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고용인들을 모두 옛집으로 옮기고 행랑채를 비웠다. 그날 저녁 숙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다. 왕농은 속으로는 몹시 기분이 언짢았으나 얼굴에 나타나지 않게 조심해서 웃으며 숙부 일가를 맞아들였는데 이처럼 억지로 웃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속이 상했다. 더구나 몸이 뚱뚱하고 유들유들하게 살이 찐 숙모를 보니 왕농은 화가 치밀어 금세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뻔뻔스럽게 생긴 사촌 동생들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어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왕농은 화가 나서 사흘 동안이나 성내를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숙부 가족들의 얼굴도 잊고 오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그저 참는 게 제일이라고요, 제일. 어쨌든 숙부의 가족들이 얹혀 살게 되자 왕릉의 마음은 전보다도 더욱 레나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왕릉의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왕릉의 숙모였다. 어느 날 우연히 왕릉이 오란과 숙모가 나누는 대화를 훔쳐듣게 됐는데 아무래도 조카는 꽃 따러 다니는 중이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칠보는 수박을 갈라야만 수박씨가 보이나? 다시 말하면 자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단 말일세. 설마 그럴 리가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어떤 사내고 한 기집으로 만족하는 줄 알아? 또 남자들은 일에 지친 질부 같은 여자들은 좋아하질 않아. 그저 꾸벅꾸벅 일하는 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 뿐이지. 조카도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첩을 얻어 들이대도 자네는 싫다고 못해. 숙모의 말을 엿듣던 왕농은 생각에 잠겼다. 사랑하는 레나에 대한 아쉬움을 만족시킬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아까 숙모님께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사실 모두 매겨 살릴 땅이 있는데 계집 하나 못 가질 거야 없지 않소. 그야 그럴 수 있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밥 한 그릇 먹고 한우물만 파는 게야. 숙모는 조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누가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중신아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일은 나한테 맡겨. 예? 어떤 여자란 것만 알면 그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성사시킬 테니까. 레노라는 여자예요. 어디 사는 여잔데? 예, 성 안에 제일 큰 찻집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라면 쉽지 쉬워. 그 여자는 돈만 쥐어주면. 숙모님, 돈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줘. 은이건 금이건 내 땅을 다 팔아서라도요. 사랑의 열병이란 이상야릇한 것인 모양이다. 왕농은 벌써부터 오란과는 침실을 같이 쓰지 않았다.
드디어 렌화는 숙모의 주선으로 집안에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은 오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날 굶주릴 때도 이렇게 울지 않던 오란을 본 왕농은 당황해서 그러게 그 말꼬리 같은 머리를 좀 빗고 있으랬잖아. 난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에 의해 아들을 낳았다고요.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왕농은 아내에게 아무런 트집을 잡을 이유가 없었다. 지금의 자기 행동이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자는가. 오라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갔다. 별채에서 렌화와 왕릉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오라는 일체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렌화는 언제나 온종일 가벼운 새 명주 속옷만 입고 컴컴한 방 안에 반드시 누워 과자나 과일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또첸이라는 몸종까지 거느리고 와 그의 온갖 마사지를 다 받는 일이 렌화의 낮의 일과였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렌화는 귀엽게 어류강을 부려 왕릉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하지만 오라는 렌화가 어떤 사치를 하건 상관없이 묵묵히 들에 나가서 흙과 함께 지냈고 집에 오면 그 많은 식구들의 뒤시닥거리를 조용히 해냈다. 사람들은 지붕 밑에 여자 둘이 있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오란과 렌화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그것은 오란이 렌화와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마저 참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란은 렌화의 몸종인 또첸에게까지는 참질 않았다. 여지껏 그렇게도 무던하던 오란에게 그런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첸에겐 화를 잘 냈다. 또한 또첸 역시 대지주의 만화님인 오란에게 조금 더 공손히 대하려고 하질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 저 종려는 못하러 집에 두었어요. 왜? 그 사람이 임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황부자 댁에 있을 때 얼마나 저것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에 20번도 더 부엌에 달려와선 영감님 찬물이니 영감님 진지니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들볶고 언제나 음식이 너무 뜨겁다느니 맛이 없다느니 하면서 나한테 채찍질까지. 이건 내 집이야. 주인인 내가 들어와도 좋다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 왕농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으나 차마 입으로는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세상에, 내 집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너무해요. 너무해요. 이 집을 나갈래도 나갈 친정도 없고. 난 어쩌면 좋아. 렌화의 몸종 또첸이 아침에 일어나서 렌화에게 차를 가져다 주려고 부엌에 가보면 언제나 솥이 비워져 있었다. 오라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끓여 렌화와 또첸을 제외한 온 식구한테 나눠주고는 또첸이 오기 전에 솥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물을 끓이기 귀찮은 또첸은 오란에게 아무리 끓인 물을 남겨놓으라고 부탁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자 또첸은 드디어 화를 내면서 귀여운 내 주인이 물이 마시고 싶어서 지금은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좋아요? 좋아? 그럴수록 오라는 대답 대신 다음 날에는 물을 끓인 후에는 아예 빈속까지 떼어버리곤 했다. 또첸은 왕농에게 고사질을 했다. 물을 끓일 때 몇 바가지만 더 부으면 될 걸 가지고 왜 말썽을 부리는 거야? 난 이 집의 종이 아니에요. 날들어 종년에 종노릇을 하라는 건가요? 뭐 바보 같은 소리 착착해. 누가고 종노릇을 하라고 했나? 작은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지. 그 작은 사람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내 진주를 줬어요? 이 말에 왕농은 아무 말도 못했다. 왕농은 별채로 가서 또첸에게 이런 묘안을 일러준다. 부엌을 따로 내고 솥도 따로 걸어야겠어. 저 미련한 것은 렌화가 좋아하는 것을 말은 못할 것이니 새로 부엌을 내서 자네가 좋을 대로 장만하는 게 낫겠어.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첸은 여지나무 열매, 꿀범벅을 한 대추, 이상하게 생긴 과자, 호두, 붉은 설탕,
이상하게 생긴 남쪽에서 올라온 생선 등 비싼 식료품을 매일 성안에 가서 사왔다. 왕농은 그 물건값으로 매일 은화 몇 움큼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면 또채는 물건값의 얼마를 잡아떼어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별채에서는 렌화가 아양을 떠는 숙모와 그 귀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댄다. 그 바람에 숙모는 더욱 얄밉게 살이 쪄갔다. 이런 모습이 차츰 왕릉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 같은 화를 일게 했다. 렌화, 왜 늙은 뚱보를 좋아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한테나 다정하게 해줘. 숙모는 거짓말쟁이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렌화 곁에 그런 노인네가 붙어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야. 난 이 집에선 당신밖에 함께 놀 사람이 없어요. 난 많은 사람이 복잡거리는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 집의 사람이라곤 날 미워하는 당신 부인과 귀찮게 구는 아이들밖에 더 있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잖아요. 렌화는 그날 밤에 왕릉을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트집을 부렸다. 렌화, 제발 문 좀 열어. 내 행복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을 대로 하라고. 어쨌든 사소한 일이지만 왕농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일어났다. 더구나 오란에게 그런 속사정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지 쪽에서 졸고 있던 왕농의 부친이 우연히 렌화를 보게 됐다. 부친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부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비단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목신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요물이 들어왔어. 왕릉은 렌화가 화를 내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하세요, 아버지. 그 사람은 요물이 아니라 제 소실이에요. 우리 집에 요물이 있다고? 아버지, 그 사람은 제 소실이래도요. 소실? 예. 이끼 도련놈. 난 한평생 한네 penny밖에 안 가졌었어. 내 할애비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대대로 농사 짓는 집이 아니냐. 그러다가도 다시 정신이 몽롱해지면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왜 요물이 들어왔어. 왕릉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아버지를 나무라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렌화가 화를 낼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부친으로부터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도록 렌화를 달래는 일이 왕농에게는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루는 렌화가 거처하는 별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쌍둥이 남매는 전부터 별채에 누가 살고 있나 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졌었다. 위에 큰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끼리 소곤대며 오란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쌍둥이 남매에게는 그것이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쌍둥이 남매가 훔쳐보는 것이 렌화에게는 몹시 못마땅하고 귀찮았다. 뭘 그러고. 이놈들도 애비를 닮아서 당신의 고운 얼굴을 보고 싶었을 테지. 이렇게 자주 곁에 오면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귀찮아. 당장 쫓아버려요. 렌화는 사정없이 아이들을 떠다밀었다. 그러자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는 왕농은 그만 화가 나서 내 말해두지만은 앞으로 애들한테 나쁜 말을 하면 가만 안 놔두겠어. 자, 얘들아, 가자. 이제부터 여긴 오지 마라. 이 여자는 너희들을 싫어한단다. 너희들을 싫어하는 걸 보니 이 애비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왕농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 렌화에게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왕릉이 렌화에게 갔을 때는 렌화는 아주 반색을 하며 어머, 주인이 오셨네. 내가 할 일은 주인을 모시는 일인데. 손을 잡아 제 뺨에 비비며 가진 하양을 다 부렸지만 왕릉은 렌화가 전처럼 사랑스럽지는 않았다.
대지는 왕릉이 남방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도시에서 받은 마음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었듯이 이번에도 그의 비옥한 논밭은 그를 열병과 같은 레나의 애욕에서 건져내 주었다. 대홍수가 끝나자 그는 넓은 농토를 둘러보고 그리고는 잠이 깬 것이다. 괭이는 어디 있나? 쟁기는 어디 있느냔 말이야. 보리씨를 뿌려야지. 이복의 칭사만 모두들 불러주시게. 들로 가야죠. 땅이 물에 차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동안 사치와 허영과 레나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던 왕농을 땅은 다시 소박한 농민으로 돌아가게 했다. 설을 멀고 땅을 깊숙이 갈아엎다가 고삐를 칭서방에게 넘겨주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괭이로 흙덩이를 부수고 흑설탕처럼 부드럽게 했다. 왕릉이 직접 일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흙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내 조카는 말이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고운 색시를 데려다 놓고 사네. 굉장한 미인이지. 아니 그뿐인가? 내 조카 녀석은 굉장한 재산을 모았어. 그 집 아이들은 평생 일을 하자라도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야. 숙부가 떠벌리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도 이미 마을 사람들은 왕릉을 존경하고 있었다. 아니, 큰 부잣집 주인으로 우러러보게 됐다. 한동안 레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던 왕릉은 이제 마음을 바로잡고 집안 밖의 일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갑이 오르는 겨울을 기다려 곡식을 시장에 내놓았다. 물론 곡식을 매매할 때 큰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자기 아들이 종이에 쓰여있는 글을 막히지 않고 줄줄 읽어내려갈 때 왕릉은 뛸 듯이 기뻤다. 지난날 왕릉의 무식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고, 이 글재주가 아주 훌륭합니다. 영리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그러면 왕릉은 겉으로는 애써 기쁜 표정을 보이려 하지 않았는데 이 글자는 삼수변을 써야 하는데 나무목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지. 글자가 틀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야 있나. 왕릉은 이제는 큰아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마땅한 며느리감을 찾아봐야겠다. 비록 난 가난뱅이 때 장가를 갔기 때문에 부옥정을 얻었지만 내 아들은 대지주의 아들이니 신부감도 썩 뛰어난 게 아니면 안 되지. 그러나 자식만은 자기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왕릉이 인기척에 잠이 깨어 나가보니 큰아들이 어디서 술을 퍼마셨는지 곤드레가 돼서 안마당에서 토하고 있질 않는가. 그러다가 길게 드러눕고 말았다. 이 모양을 본 왕릉은 오란을 불러 큰아들을 돌보게 한 후 둘째 아들을 불러 다그친다. 어젯밤에 넌 형과 같이 안 잤니? 네. 그럼 네 형은 어딜 갔었단 말이야? 그건 바로 말 안 할 테냐, 인서가? 형이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르면은 나를 막 패주고 부젓가락으로 치진댔어요. 아무 말 안 하면은 돈을 주고요. 어서 말해. 말 안 할 테냐? 말을 안 하면은 그냥 안 둬. 이제 행랑채에 있는 형하고 같이 나갔어요. 전 그것밖에는 몰라요. 왕릉은 잡았던 멱살을 놓고 즉시 숙부네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숙부의 아들도 술에 취해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체
넌 우리 애를 데리고 어딜 갔었니? 누가 데려가요?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걔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냔 말이야. 전에 황부잣집 안뜰에 살고 있는 그 여자집에 갔었어요? 이 말을 듣자 왕릉은 아찔했다. 그 여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가난뱅이를 상대로 몇 푼 안 되는 돈에도 몸을 팔고 있는 매춘부였다. 왕릉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여자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돈으로 잔뜩 매수를 하고 돌아와선 바삐 레나의 수단 좋은 몸종 또첸을 불러 신신당부를 한다. 네가 좀 중매를 서야겠다. 왜 저 그 곡물가게 유씨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봐. 지참금은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리 많지 않아도 돼. 신부값만 좋다면 말이야. 지참금 때문에 일이 틀어지면 곤란하니까. 또첸을 보내놓고 왕릉은 큰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아들을 보니 아들의 행실이 생각나서 또다시 화가 치민다. 왕릉은 이 모든 책임이 모두 숙보네에게 있는 것 같이 생각돼서 다시 또 숙보에게 달려갔다. 그는 숙보가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유혹해낸 불황자의 애비라고 생각돼서 버럭 화를 냈다. 난 지금까지 배은망덕한 뱀집을 치고 있었어. 그 뱀이 나를 문 셈이니까요. 에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러자 왕릉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처지정을 모두 얘기했다. 나는 또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무슨 걱정이냐. 사내 아이라면 자라면서 그 정도의 사고는 낼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래. 안 그러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부턴 쌀 한 톨도 못 주겠어. 그 딸의 은혜를 모르는 게으름뱅이를 집안에도 차라리 입안에다 불을 질러버리겠어. 내 쫓을 수만 있으면 어디 내 쫓아보시지 그래? 뭐라고요? 그러자 숙부는 가슴팍을 풀어헤치더니 우덧 안쪽이 붙어있는 것을 보인다. 그것은 비적단의 표시였다. 왕릉은 그 비적단의 표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문간체에서 물러서고 만다. 왕릉은 풍년이 됐을 때나 흉년이 됐을 때나 늘 마을이 비적대에게 습격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왕릉네만은 비적대에게 한 번도 습격당하지 않았었다. 하늘이 자기를 돕는 줄 알았었다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숙부의 비유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비적대의 습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왕릉은 숙부에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숙모와 사촌에게도 억지로 친절한 척하면서 얼마 안 되는 용돈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큰아들만 나돌아다니지 않게 엄한 감시를 했다. 그런데 왕릉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남쪽 하늘에서 부채꼴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서운 메뚜기 떼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왕릉은 일꾼들과 함께 몹시 애를 쓴 결과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 일주일 동안 메뚜기 떼와 싸우는 동안 집안의 걱정스러운 일도 마음의 공포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침착하게 자기를 타일렀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나도 공연히 이것저것 근심할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지내보자. 메뚜기 떼가 한번 내려앉은 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나 왕릉의 밭에서는 거들 곡식이 제법 남아있었다. 아버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젠 서당의 훈장에겐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아, 그렇겠지. 그래서 학자가 되려면
남방도시에 가서 대학을 가야 해요. 오호, 못난 소리. 그건 안 돼. 갈 것도 없다. 이 고장에는 너만큼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 이곳에서야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똑똑히 말하거라. 좋아요. 전 가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집에서 아이들처럼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왕릉은 훤칠한 키에 몸매가 말쑥한 귀공자 같은 아들이 자기의 모습과 비교되어 주인 도련님과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퉁명스러워졌다. 그럼 우선 밭에 가서 몸에 흙칠을 하고 오너라. 그꼴로 누구나 계집애인 줄 알겠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쯤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봐. 왕릉은 전에 큰아들이 글씨를 잘 쓰던 일이라든가 서당의 성적이 좋다든가 하는 자랑스러운 일을 잊고 아들의 연약한 풍채에 그만 화가 치밀어 맨발로 마루를 구르면서 침을 탁 뱉고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밤 오라는 왕릉이 셈을 하는 것을 한참 보고 있다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여보, 첫째를 남쪽 도시고 어디고 보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큰아이가 자꾸만 별채에 들어가요. 당신이 없으면 바로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해서 레나에게 가서 놀다 오는 큰아이가 염려스럽다는 오란의 말에 아니, 임자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오? 그렇게 못 믿겠거든 한번 불쑥 집에 들어와 보구려. 왕릉은 처음엔 오란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곧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장 짐을 챙겨 내일 남쪽으로 떠나거라. 거기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부르러 보낼 때까지 오지 말란 말이야. 큰아들이 남쪽으로 떠나버리니 왕릉은 집안에 있던 불씨가 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왕릉이 시키는 대로 서당을 그만두고 성 안의 상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장사일을 배웠다. 둘째는 성격이 꼭 할아버지를 닮아서 쾌활하면서도 심술을 부리거나 잔꾀를 부려서 대체로 교활한 편이었다. 둘째는 훌륭한 장사꾼으로 만들어야지. 그 애를 내가 거래하는 곡물 가게에서 일하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많을 게야. 영리한 녀석이니까. 그 곡물상에는 큰아들과의 중매가 오고 가는 사이가 아닌가. 큰아들의 장인이 될 곡물상인 요씨가 둘째 아이가 일을 잘하고 영리하다고 할 것은 뻔한 노릇이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아니, 너 왜 울고 있어? 엄마가 밤마다 발에 천을 단단히 졸라매서 아파요. 밤이면 잠을 못 자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난 그래도 네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걸. 엄마가 아파도 소리를 내면서 울지 말랬어요. 울어도 좋은데 소리만은 내지 말라고요. 아니, 왜?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 애처롭다고 발을 묶지 못하게 한다고요. 발을 묶지 않으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기업 못 받듯이 나도 그렇게 된대요. 뭐라고? 철없는 딸은 오란의 말을 그대로 왕릉에게 다 해버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왕릉은 왠지 가슴이 아팠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 왕릉의 딸은 성내의 어느 유지 아들과 약혼을 하게 된다. 지참금도 결정했고 보석과 혼숙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왕릉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젠 아이들한테 해줄 대로 다 해준 셈이군.
막내는 서당에 보내지 말고 밭으로 보내서 일을 시켜야지. 학자는 한 놈으로 충분하니 말이야. 하나는 학자, 하나는 상인, 하나는 농부가 될 세 아이를 둔 자기가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그러자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할 여유가 생겼다.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오란이었다. 왕릉은 오란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으로 후회가 된다. 오란을 레나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내 죄가 아니야. 남자들은 다 그런데 뭐. 난 오란을 때린 일도 없고 돈도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 스스로 위안을 해봤지만 딸이 하던 말이 생각나자 역시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먹고 난 오란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아랫배에 손을 대고 앓는 소리를 했다. 왜 그래? 응? 아랫배가 전부터 그래왔어요. 왕릉은 곧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오란을 진맥하더니 비장이 부었고 간장도 나빠. 아랫배에는 사람 머리만한 돌이 들어있어. 심장은 겨우 움직이지만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것 같고. 아니 뭐라고요? 그래 빨리 약을 좀 지어주시오. 난치병이야. 이건 보통 병이 아니니까 은하 500냥은 받아야 돼. 그만둬요. 내 목숨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돈이면은 좋은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왕릉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 내게서 500냥을 낼 테니 사람만 좀 살려주시오. 글쎄 병자의 눈이 흰 것을 보니까 내가 진맥을 잘못 짚은 것 같군. 이 왕쾌를 보조하는 데는 은하 1000냥이 아니고는 어렵겠어. 왕릉은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의원의 말뜻을 비로소 알아듣고 묵묵히 바라본다. 의원은 오란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의원을 보내고 난 왕릉은 오란이 자기 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어른 벽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실컷 운다. 오란이 몇 달을 몸져 누워있는 동안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친의 시중은 딸이 대신 맡았다. 부친은 오란이 오지 않는다고 몹시 투덜대다가 오란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혼자 입으로 뭐라고 중얼대더니 눈물을 흘렸다. 오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한 모양이었다. 하여튼 오란이 알아 누워있는 겨울 동안 왕릉은 오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란이 추워하는 듯 싶으면 화로에 숯을 피워서 침대 곁에 갖다 주었다. 춥지 않아요. 숯을 아껴야지요. 그런 걱정은 말아요. 당신의 병만 낫는다면은 땅을 모조리 팔아도 아깝지 않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난 죽으면 없어지지만 땅은 언제나 남아있어요. 왕릉은 죽는다는 말에 참지를 못하고 그만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어느 날 왕릉은 성 안으로 가서 관을 2개 사왔는데 그것은 부친과 오란 것이었다. 오란은 그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죽기 전에 관을 마련하는 것은 중국 사람의 소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오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서 나중에는 하루 종일 헛소리만 할 때도 있었다. 저는 음식을 문턱까지만 가져가겠어요. 여보. 전 못 나서 영감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보.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쟁반에 있는 것을 집어먹지 않겠어요. 여보.
이젠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 난 못생겨서 기억받지 못할 거야. 왕농은 오란의 이런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럴수록 오란의 손을 꼭 잡아준다. 오란의 손은 이제 시체처럼 싸늘해온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가끔 맑은 정신이 들 때면 죽은 후라도 별채에 있는 것들 둘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귀신이 돼서 내 방을 지킬래요. 어디 그뿐인가. 아이고, 설이 곧 닥칠 텐데 고기랑 과자랑 장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청년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이 싫으니 그네와 약혼한 며느라기를 좀 불러줘요. 내 죽기 전에 며느라기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여보, 제발 그 죽는다는 소리 좀 말아줘. 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나이가 와서 헌사를 치를 때까지 난 못 죽겠어. 좋아, 그렇게 하지. 내 오늘이라도 남쪽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지. 그 대신 임자도 꼭 일어나야만 돼. 큰아들은 택일은 바로 전날 밤에 돌아왔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 왕릉은 그가 집에 있을 때 속을 태우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아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것만이 기뻤다. 큰아들의 결혼식 날 왕릉은 아들의 기색을 가만히 살펴보니 신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는 환희의 빛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저기 안심이 됐다. 그러나 이 기쁜 자리에 오란이 함께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갔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오란은 지친 상태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 이제 난 죽어도 한이 없구나. 며느라가 넌 부디 시아버지와 시조부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 밖에 네가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끝말은 지금까지 입 밖에 내지 않던 렌화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오라는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난 못생겼어. 남의 종. 하지만 내겐 훌륭한 아들이 예쁘다는 것만으로는 아들을 못 낳아. 어머니! 어머니! 슬픔은 겹쳐서 온다더니 오란의 죽음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부친이 돌아가셨다. 왕릉은 몹시 서럽게 울었다. 특히 오란을 생각하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오란의 진주를 빼앗아서 렌화에게 준 것이었다. 또다시 북쪽의 강물이 범람했다. 넓은 들은 바다로 변해 있었다. 얼마를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방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는 언젠가 황부잣집 앞을 지날 때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생각났다. 헌데 지금은 자기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왕농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문을 굳게 잠고 철저히 문단속을 했다. 그러나 문단속만으론 비적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왕농의 집이 비적대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숙부의 가족에게 극진히 대하는 길밖에 없었다. 왕릉은 양식도 많고 돈도 많으니 이제 은하를 좀 내라고 해요. 숙부의 아들인 사촌의 흉계다. 저것들을 울고 먹는 데는 이번 기회밖에 없어. 당신이 봐주지 않았다면 이 집은 벌써 쑥밭이 됐을 거 아니오? 당신이 누구요? 비졌단 부두모가 아니오? 예, 그럼 슬슬 뜯으래 보지. 이 말을 훔쳐들은 왕농은 겁이 나고 분하기도 했다. 더구나 큰 며느리를 숙부의 아들이 찝적댄다는 소리를 듣자 치가 떨려왔다. 참다 못한 큰아들이 들고 일어난다. 아버지, 저 3마리의 호랑이 같은 것들을 저나 아버지의 며느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저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나도 저것들이 미워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숙부는 흉악한 비적단의 부두목이니 그저 좋게 해주는 수밖에. 아버지, 그러면 그들을 어두운 밤의 물속에 쳐넣어버릴까요? 그건 안 될 말이다. 비록 원수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와 혈육인데 오히려 숙부가 살아있어야 요즘 같은 때는 도리어 걱정이 없어. 그것들을 여기에 그냥 두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아, 좋은 수가 있어요. 그들한테 아편을 먹이면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편을 비우게 해요. 그러면 아편은 보석만큼이나 값이 비싸. 그렇지만 저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보석값보다 더 비싸게 먹혀요. 홍수와 음모의 세월이 지나고 들을 덮었던 물이 빠졌다. 숙분의 식구들은 덩달아 맥이 빠지고 그리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왕릉의 집에는 연일 기쁜 일만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손자래요. 뭘? 손자? 아, 그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왕릉은 옛날 생각이 났다. 자기도 아버지에게 이런 기쁜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않은가. 왕릉은 기쁨이 넘친 김에 둘째 아들의 혼사에도 신경을 썼다. 아버지, 이 둘째는 농가에서 자란 색시가 좋아요. 얼굴은 예쁘지도 않고 밉지도 않은 모양새가 좋은데 다만 음식 솜씨는 있어야겠어요. 부엌종이 많아도 능히 감독해낼 테니까요. 왕릉은 똑똑한 둘째에게 그만 탐복하고 만다. 자기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아. 그런 색시를 구해보자. 징서방을 내세워서 그런 색시를 구해보자고. 부의 뒤에는 사치가 판을 치게 마련이다. 큰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내에 있는 황부잣집을 사서 대대적인 집수리를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둘째가 헐레벌떡 달려온다. 아버지!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한정 없겠습니다. 집을 대궐처럼 해놓지 않고는 못 사는 형님 성격 때문에 집안 망하겠어요. 얼마 안 있어 너도 혼례를 치르게 되니 집이 좋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고루 나눠 상속받을 재산을 형님 혼자서 쓸데없는 일에 다 써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우위가 깨질 판국이다. 왕릉은 그날 저녁 큰아들을 불렀다. 얘야, 이제는 집안을 지장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지준이 뭐니 해도 우리는 시골 사람이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우리를 왕대인이래요. 둘째가 돈을 돈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면 저희 내일에도 가문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물 쓰듯이 하는 건 안 돼. 돈 없애고 부자라는 소리 들으면 뭘 하나. 그러나 언제까지나 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지도 뻗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해. 예, 아버지, 그건 그렇다 치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또 귀찮게 굴려고. 제 문제가 아니에요. 막내 문제예요. 걔를 공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글 많이 아는 녀석이 많이 필요 없어. 학자는 둘이면은 충분해. 막내 아이는 내가 죽고 나면은 농사를 맡을 테니까. 그러시니까 걔는 밤낮으로 울기만 해요. 걔가 왜 여위고 창백한지 아세요? 막내가 그러더냐? 아버지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농사일을 하는 아들이 있어야 해. 성내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자기는 임금처럼 호화롭게 살면서 아들을 일꾼으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흉볼 거예요. 큰아들은 왕눈이 마음이 약하고 남의 소문을 꺼리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약한 것을 찔러 넣는다. 왕눈은 곧 막내를 불렀다. 막내 아들의 수여한 용모는 자녀들 가운데 제일이었다. 네 형한테서 들었다마는 넌 그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네. 그래. 농사일이 싫단 말이지. 결국 아들은 셋이나 되는데 농사일을 물려받을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막내는 그저 묵묵부답이다. 너도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참한 색시를 얻어 혼례를 치르면. 그러시면 전 달아나겠습니다. 전 형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될 참이냐? 군인이 되겠습니다. 뭐 군인? 아니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이 애비한테 말해보거라. 지금까지 없었던 큰 전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치러야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왕눈은 딸이 아들보다 훨씬 키우기가 편하다고 생각했다. 왕눈은 자식들의 덕을 보고 살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군인이 되든 비적대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 쓸만한 녀석은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그랬다. 쓸만한 녀석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들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들의 곡식도 모두 거두어들였다. 왕눈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그럴수록 왕눈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토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두 아들은 왕눈을 매일 찾아뵙기도 하고 하루 걸러오기도 했다. 왕눈은 아들이 하루만 안 와도 곁에 있는 소실 레나에게 투덜거렸다. 그 애들 뭐가 그리 바쁠까? 여기 얼굴을 못 내밀 만큼 바쁘단 말인가? 그 애들은 볼 일이 많아요. 마지는 관청에 나가는데 새로 부인을 맞아들였대요. 둘째는 아주 큰 곡물 가게를 인수한다나 보고요. 어느 날 장남과 둘째가 찾아왔을 때였다. 왕눈은 의식이 분명했는데도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줄 알고 문 밖에서 소근거리고 있었다. 이 땅을 팔아서 둘이 공평히 가릅시다. 형님 몫은 제가 고리로 빌리죠. 철도가 개통되면 쌀은 해안 지방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좋은 생각이야. 난 진작부터 네가 그러기. 이놈들아, 왜 땅을 팔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땅을 파먹고 살아왔어. 그리고 또다시 땅 속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도 땅만 가지면 살 수가 있어. 그 누구라도 땅만은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왕농은 몸을 굽혀서 흙을 한 점 쥐었다. 만일 땅을 파는 날에는 마지막이야. 형제는 양편에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왕농은 한 줌의 흙을 더욱 꼭 쥐었다. 형제는 몇 번이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절대로 땅을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농의 어깨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미 땅을 팔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지금까지 펄벅 원작, 대지 하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